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AI가 워낙 화제다 보니 여러 곳에서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AI 시대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저는 사실 AI 연구자는 아니기 때문에 AI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워낙 교육이라는 문제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제 생각을 주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뭔가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실 하나의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인공지능 문제의 시발점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알파고 사건이라고까지 하는 건데요. 즉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 가운데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을 이기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 인간은 더 이상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고처럼 굉장히 잘 디자인된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에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조차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최근에 인공지능의 이슈는 알파고 같은 것이 아니라 이런 챗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인데요. 챗 GPT가 처음에 크게 화제를 일으켰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 제미나이 버전 3이 나왔는데 이 제미나이 버전 3은 그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사람들이 깜짝 이제 놀래고 있는 중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수능 2026학년도 수능 시험 문제를 인공지능들에게 풀어보라고 했던 결과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물론 모든 인공지능이 모든 과목을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공지능이 이 각각의 과목에서 만점을 다 받는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학 문제 같은 것을 만점을 맞는 인공지능들도 있고 거의 만점에 근접한 점수를 내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의 수준은 사실 수능에서 만점 맞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보통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런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몇 달 전만 해도 예측하기 힘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또 몇 달이 지나면은 어떤 종류의 인공지능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그렇게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처음에 나왔던 인공지능은 알파고 같은 건데요. 그런 경우는 답을 찾아가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인공지능을 판별형 신경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어진 이 데이터가 이게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이런 것들을 찾도록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받아서 인공지능 신경망의 계산을 통해서 이것이 강아지인지 고양인지 새인지 판별을 해서 답을 찾아내는 이런 종류의 인공지능들이었고요. 알파고가 이런 식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다음 착수가 무엇인지 이런 계산들을 했어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주어진 잘 정의된 문제에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월등히 뛰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생성형 신경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고양이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근데 만들어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을 주면은 그 지시사항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세상, 새로운 그 결과물을 생성해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챗 GPT가 하는 그런 방식의 그 인공지능인데요. 사실 챗 GPT는 그 생각을 하거나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미 앞에 있는 단어들을 쭉 보고서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왔을 때 가장 높은 확률로 이 문장이 그럴듯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단어들을 뒤에 붙여가면서 문장을 완성해가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죠. 생성을 할 때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동안에 사용했던 수많은 언어의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들을 계속 늘어놓는 건데요. 물론 이제 확률이 높은 것만 늘어놓다 보면은 뻔한 문장만 나오기 때문에 약간씩 변형을 줍니다. 그 변형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여러분의 질문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창의적이거나 소설 같은 답을 원할 때에는 좀 변형을 많이 주고요. 딱딱한 지식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는 거의 변형 없이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내놓는 답들은 인공지능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뭔가 느끼고 있거나 나를 이해하고 있어서 내놓는 답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데이터, 정말 엄청나게 거대한 데이터에서 얻어진 확률을 계산을 해서 이 다음에 뭐가 올지를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섭렵하면서 그 엄청난 그 계산량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보기에 인간과 같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아직 이 전모를 다 저희가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인공지능은 굉장히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답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성한다는 것이 언어만 생성할 수 있는, 문자만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림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생성하는 것을 보시면은 2014년 10년 전만 해도 저렇게 굉장히 낮은 품질의 그림을 생성해냈지만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들을 보시면서 언제나 이거 인공지능이 만든 건가? 이런 의심을 해야 될 만큼 내용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모두가 인공지능이 만든 건가? 이런 의심을 해야 될 단계에 왔는데요. 이것도 지난 불과 한 몇 년 만에 발전한 거기 때문에 또 내년, 내후년이 되면은 얼마나 또 정교한 그런 그림과 사진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인공지능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얼굴인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인데 이제는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여기 지금 마크가 있어 그렇지 이거 없으면은 이게 진짜 사람의 사진인지 인공지능이 만든 건지 이제 인간의 눈으로 구별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물론 동영상은 여전히 판별이 좀 아직 되는 상황인데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 이것이 이제 거의 구별 불가능하게 될지는 거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은 지금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할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수많은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있는 인공지능 회사들도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더 발전할 것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중요한 것 포인트를 제가 한두 가지만 짚고 진행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과 비슷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인간은 아직 아니고요. 인간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걸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인간도 물론 학습을 하고 상황을 보고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답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이것을 이제 맥락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에게 무언가 일을 시키려면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단 한두 번의 경험만으로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오늘 이 강연장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분이 있는데 처음 이 강연장에 딱 들어왔다면은 어디에 가서 뭘 해야 할지를 처음 모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몇 번의 다른 강연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방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강연장이라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강연장에서도 어딘가 가서 내가 번호를 보고 앉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행동하실 수 있을 건데요. 즉 인간은 단 한두 번의 경험만으로도 무언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즉 우리는 데이터를 꼼꼼하게 분석해서 무언가 결과를 내놓는 그런 식으로 뇌가 작동되지 않고요. 작은 데이터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예측대로 이미 행동을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예측이 맞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예측이 안 맞을 때는 여러분이 깜짝 놀라기도 하죠. 맨날 하던 대로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국을 끓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누군가 여기다가 엉뚱한 걸 놨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댔다 손이 댈 수도 있지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여기는 언제나 내가 먹던 커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커피를 집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동으로 맥락만 보고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종류의 기계예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달리 꼼꼼하게 하지 못하지만 대강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아주 재빠르게 대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더욱 좋은 장점은 이런 기계가 작동되는 데 필요한 거는 하루 3끼 음식이면 됩니다. 인공지능은 거의 발전소 하나를 필요로 할 만큼의 전기를 가지고 작동됩니다. 그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방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맥락적 사고를 한다. 그래서 원샷 그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의 경험으로도 우리 뭔가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중요한 능력이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더더군다나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파트는
인공지능과 현재로서는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부분이 많은 결정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근데 사실 인간의 그러니까 일종의 기분 같은 건데요.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 때랑 기분이 나쁠 때랑은 결정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자고 할 때 A를 할지 B를 할지 예스를 할지 노를 할지 순전히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기분이 좋을 때는 좀 더 쉽게 예스를 해주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객관적으로 옳은데도 노를 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기분이라는 부분이 이제 무엇인지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현재 알려진 바로는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어서 수많은 외부의 데이터를 뇌에게 보내줍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외부를 환경을 이해하는데요. 사실 외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 내부죠. 근데 우리는 내부를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눈은 왜 내부를 보지 않을까요? 왜 귀는 내부를 듣지 않을까요? 내부를 알아야 되잖아요. 현재 위장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대장과 소장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허파는 잘 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는 어떤 방식으로 뇌로 들어와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을까?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바로 그 내부에서 온 데이터가 뇌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감각하는 그 방식이 바로 기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내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항상 표정도 안 좋고 성격도 안 좋고 그런데 그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그런 데이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데이터들이 우리의 수많은 이성적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인공지능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분이 없고 육체가 없다는 것이 무언가 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인데 육체는 물질이고요. 물질에는 언제나 유한성이 있습니다. 육체는 죽기도 하고 재화의 양은 이 방안을 채울 수 있는 재화의 양은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유한한 것 때문에 욕심이 생길 수 있고 욕망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만 있다면 사실 그가 다룰 수 있는 공간의 크기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없는 인공지능이 욕심을 가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언제나 최종 단계에서 육체를 필요로 해요. 무언가 인공지능의 생각이 이 세상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에 인간이 그걸 따라 해주든가 기계장치가 움직이든가 뭔가 해야 됩니다. 즉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작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세계로 나오는 그 중간 단계에 우리가 개입할 수가 있어요. 법을 만들 수도 있고요. 거기다 규제를 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 인터페이스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 손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점점 더 많이 인공지능이 쓰게 될 때 인터페이스가 결국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그냥 도구라고 생각하는 건 또 약간 위험한데요. 사실 모두가 바라는 건 그냥 인공지능이 단순한 도구이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검색 엔진 같은 거이기를 바래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 녀석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범용이란 것은 여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나 냉장고하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범용 도구거든요. 컴퓨터는 정말 많은 일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기로는 인공지능은 컴퓨터보다 더 강력한 범용 도구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공지능에게 지금은 단순히 몇 가지 작업 지시 같은 것들을 하거나 질문을 할 뿐이지만 인공지능과 다른 플랫폼들이 결합을 하면은 이번에 내가 놀러 가는데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그 가장 싼 티켓이 어디 있지? 뭐 물어볼 수 있어요. 거기 플랫폼이 결합되어 있다면은 그걸 거기서 구매해줘. 바로 사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분리되어 있고 직면만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회사들이 원하는 바는 그런 모든 플랫폼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을 산다거나 아니면 다른 행동을 티켓을 산다거나 그런 것들을 다 결합해서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꿈꿀 겁니다. 아마 그 방향이 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방향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네이버도 망해야 되고 인터파크도 망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결합하여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걸 해주는 그들이 원하는 바는 플랫폼일 텐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그 분야는 대단히 많고 지금까지도 많은 기계들이 우리 인간의 직업을 대체해 왔거든요. 200년 전에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95%가 농민이었어요.
농부였습니다. 직업인들 가운데. 근데 현재 여기 농부가 계신가요? 계실 수도 있지만 몇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 사라졌죠, 그 직업은. 그 직업을 누가 대체했냐면은 바로 농기계들이 대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200년 가까이 산업혁명 이래로 끝없이 인간의 직업은 대체됐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만약에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은 20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직업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계는 우리의 2차 산업과 1차 산업을 대체해 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3차 산업으로 내밀려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를 통틀어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2차, 1차 산업의 인구가 줄고 3차 산업이 느는 구조였거든요. 그 이유가 1차, 2차 산업을 기계가 대체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 범용 장치는 3차 산업을 대체할 것 같은 기계라서 문제가 됩니다. 인간이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들을 이제는 이 기계처럼 보이는 녀석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다른 종류의 도구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확률 계산해서 말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여러분은 미리 말을 상황을 보고서, 사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서 말을 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뇌의 처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옆 사람의 질문을 다 들으면서 말을 하다가는 말을 못 만들어냅니다, 시간 내에.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듣는 순간 바로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맥락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건데요. 인공지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새로운 지능이라면은 인간과는 다른 종류의 지능입니다. 겉모습만 인간과 같은 거지. 그래서 이 지능이 어떻게 갈지를 예상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인간의 지능밖에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섣불리, 지금 현재는 물론 최대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닮도록 만들어가고는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랑 종류가 다른 지능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상상도 해보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해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류의 지능이 하는 행동을 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좀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약간 좀 생뚱맞은 예를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폴리에틸렌이란 물질을 아시나요? 웬 인공지능 얘기에 폴리에틸렌이 나올까? 이러실 수 있어요. 폴리에틸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학식이 있잖아요. 탄소가 있고 아래 위에 수소가 있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1939년에 특허가 나오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쓰이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물질은 절연체 특성을 갖고 있어요. 전기를 통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뜻인데요. 39년은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이 전쟁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전자장비를 많이 사용한 첫 번째 세계대전인데요. 전자장비에는 전선이 들어가고 피복이 필요합니다. 절연체가 필요하죠. 근데 절연체로 고무를 써야 되는데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자 고무 물량이 딸리기 시작합니다. 고무로는 타이어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절연체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이 필요했을 때 딱 개발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군수용으로만 사용이 되고 민간에는 쓰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원래 이런 것들은 전쟁 끝나면 민간에 풀립니다. 민간에 이제 풀리는데요. 이 기업에서는 이게 군수 물자라서 이제 못 팔고 있으니까 안타까웠지만 이게 민간에 풀리는 순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너무 특성이 뛰어난 물질이거든요. 자, 그래서 민간에 이 물질을 풀고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플라스틱이죠. 이름을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근데 이 회사와 과학자들이 예측 못했던 거는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좋아할 거라고는 알았지만 이렇게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사실 이게 이제 기술의 혁신에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그 폴리에틸렌의 화학식인데요. 이거는 탄소가 끝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 위에 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자연 상태에서는 이럴 수 없어요. 연결되다가 중간에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한 7개, 8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툭툭 끊어져서 자연에 존재합니다. 자,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탄소가 8개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물질을 옥테인이라 그래요. 화학 용어로 옥테인이라 그럽니다. 옥테인이라 그러면 아마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 쓰는 용어로 바꾸면은 이게 휘발유입니다.
석유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란 것은 이 옥테인을 억지로 연결을 계속 시킨 겁니다. 중화효소를 이용해서 계속 억지로 연결시키면 이게 길어지는데, 길어진 게 꼬인 것이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이건 석유화학공업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이 구조에 들어있는 중요한 원자는 바로 탄소인데요. 탄소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죠? 이산화탄소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네, 기후위기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바로 기후위기의 주범이죠. 즉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을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바로 기후를 바꾸는 요인이라는 건데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새로운 기술 혁신이었죠. 증기기관, 내연기관 각각 한 250년, 150년 전에 개발된 신기술들이에요. 그걸 개발한 과학자들이 200년 후에 후손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후위기로 고생을 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다 죽어서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지도 않아요. 자기가 만든 기계가 먼 미래에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최초의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래서 그 인공지능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처럼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기술 혁신이 있었을 때 여기서 어떤 미래가 올지를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알고 싶어 하는데 그 미래를 예측을 다 해봤지만 그 예측이 옳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 그림이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2000년의 세상이라는 그림이에요. 2000년의 세상. 언제 그린 거냐면은 1900년에 그린 거죠. 그러니까 100년 후에 올 세상을 상상해서 1900년대 사람들이 그린 겁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은 잠수함을 고래가 끌고 있잖아요. 참 어처구니 없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인가 그러실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당시로서는 아주 과학적 그림입니다. 이때의 세상은 마차가 있던 세상이었거든요. 물론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었지만 고장이 자주 나서 잘 안 탈 때예요. 사람들이 아직 타기 좀 두려워할 때입니다. 더더군다나 자동차가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널리 쓰이지 못한 이유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어요. 자동차 교통도로법이 없었고요. 교통경찰이 없었고요. 신호등이 없고 도로가 없고요. 그다음에 중앙선도 없어요. 차선도 없고요. 자동차 보험도 없고요. 면허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역사에서 중앙선이 만들어진 게 1923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율주행차가 나오더라도 이게 우리 사회에 들어오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들이 필요할 겁니다. 아무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 자동차가 맨날 고장나는데 물속에서 만약에 내연기관으로 작동되는 잠수함 탔다가는 죽겠죠. 그러니까 말 대신 다른 게 끌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고래가 나온 겁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미래에 대한 얘기 중에 들었을 때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한데? 그런 얘기들 가운데 아마 일부가 이런 얘기일 확률이 큽니다. 정말로 올 미래를 얘기해 주면은 내연기관 작동되는 잠수함 탈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때에도. 지금도 그럴 거란 이야기죠. 사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런 거 있었고요. 알약 하나만 먹으면은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기적의 알약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 수많은 예측이 있었고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던 기술이 바로 여기 이겁니다. 인터넷. 인터넷은 왜 예측 못했냐면요. 인터넷은 나온 다음에도 사람들이 이해 못했어요. 1995년쯤에 우리나라에 이제 널리 깔리는데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도 정확히 인터넷이 뭐지? 이거 이해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스마트폰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셨을까요? 스마트폰이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나선 하이트라는 미국인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그 기간 중에 적어도 서양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아이들의 자살률과 우울증이 3배 이상 급증합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2010년부터 1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아이들이 정신 상태가 아주 안 좋아져요. 각국에서 다 초비상이 걸립니다. 교육계에서.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은 스마트폰이 처음 도입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야 스마트폰의 어떤 안 좋은 점이 아이들을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지금 현재의 답은 SNS라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이 소통의 수단이라고 어른들은 생각했지만 실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아이들은 끝없이 거기다가 자기의 멋진 모습을 올리는 강박,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소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거죠. 안 하면은 소외가 되거나 왕따가 되고요. 하는데 끝없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요. 남의 거에 좋아요를 눌러야 되고 좋아요를 얼마나 받는지 스트레스를 받고요. 이들 사이에 경쟁이 되고요. SNS를 하는 게 오히려 아이들을 망가뜨린다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덴마크에서는 15세 미만에게 SNS 사용을 금지시키기로 지금 합니다. 이제 곧 표결이 있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15세 이하 아이들은 마치 담배랑 같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담배를 성인들은 자기를 통제하면서 피울 수 있지만 아이들은 중독돼서 그걸 감당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담배를 못 피우게 하잖아요.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주는 중독성이 그 정도를 능가하고 거기에 막대한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통제해야 한다는 이 기류가 이제 서서히 유럽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스마트폰이 폐해를 끼칠지 안 끼칠지 논란이 많았고요. 저도 제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줘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어요. 한 10년 전이죠. 근데 안 줄 수가 없었어요. 스마트폰을 안 주면 아이들이 소통을 못해요. 이제 와서야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재밌는 데이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2010년부터 15년, 20년까지 아이들의 정신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때 스마트폰이 도입됐잖아요. 3년 늦었지만 우리나라는 그 기간 중에 특별히 더 나빠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우울증은 오히려 좀 더 좋아집니다. 자살률도 큰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이상해가지고 이 책의 저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언론사에서 한 건데요. 조나선 하이트한테 우리나라는 왜 당신이 말한 거랑 데이터가 다를까? 조나선 하이트의 그 아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답을 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답을 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학생들의 학습 스트레스가 가장 큰 나라고 아이들의 정신 상태가 가장 나쁘고 자살률이 가장 높고 우울증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는 스마트폰이 들어갔지만 영향을 줄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게 그 사람의 답이었어요. 저희가 오늘 여기 모여서 인공지능의 교육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요. 저희가 좀 간섭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인공지능 때문에 아이들에게 추가적으로 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옳으라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 때문에 뭔가 더 하려고 우리가 했었지만 사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신이 피폐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얘네에게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최악이기 때문에 뭔가 하면 조금 좋아집니다. 최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 더 하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인지 무언가를 덜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건지.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국가적으로는 부강하게 돼요. 그런 극악의 경쟁 속에서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의 가치는 높아지고 경쟁력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아이들 개개인의 삶이 좋아지는지는 확실하지 않고요. 이 스마트폰 문제만 보더라도 되게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물리학자니까 이제부터 물리학자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물리학자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보존법칙 찾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에너지는 보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 그림, 이 동영상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진자가 보이시잖아요. 여기에는 두 종류의 에너지가 있어요. 먼저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가. 그다음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가. 이 두 개의 합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높이가 있을 텐데요. 그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은 이런 실험을 겁먹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턱에 부딪히지 않아요. 떠날 때 턱에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턱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리학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이제 이런 동영상이 막 다니던데요. 네, 너무 기분 좋으시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진자의 운동인데요.
뭐 이건 예측 가능한 운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보존되고요. 이거 다 고등학교 때 배우시는 거죠. 사인, 코사인 함수 관계는. 자, 그런데 이 시스템을 제가 조금만 변형시키려고 해요. 조금 변형시키면은 이제는 진자가 2개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운동을 예측해 보세요. 이 운동이 예측이 되시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게 카오스 운동이라는 건데요. 외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이공계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짜리는 배우는데 2개는 왜 안 배울까? 안 풀리거든요. 2개부터 안 풀립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일 때 물리학자들은 이걸 예측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카오스 운동이에요. 카오스. 자, 근데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일 때조차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제가 에너지를 보여드릴 텐데 식이 조금 복잡해요. 아주 조금 복잡해요. 뭔가 불안하시죠? 네, 조금밖에 안 복잡한데요. 여기 지금 4개의 변수가 바뀌고 있습니다. P1, P2, 파이1, 파이2 이 4개가 막 바뀌는데 예측 불가능하게 바뀌어요. 이런 걸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카오스 이론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데요. 날씨가 카오스죠. 그래서 예측할 수 없어요. 날씨 올해 크리스마스 때 눈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자, 하지만 이것들을 이렇게 모으면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너지니까. 에너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창조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다른 것으로부터 변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물리량은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부족하면 어디선가 가져와야 돼요. 창조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물리학자들이 이런 복잡한 운동, 예측 불가능한 상황일 때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인데요. 즉, 이렇게 변화가 있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이런 시대에 뭘 해야 되냐면은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부터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존되는 것들을 다 찾아놓으면은 그러면은 변화를 찾기도 쉬워요. 예를 들어서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가운동량 보존 법칙, 전자량 보존 법칙 이런 수많은 보존 법칙들이 있습니다. 화학 문제를 풀 때에는 사실 보존 법칙만 가지고 문제가 풀려요. 이쪽에서의 양들이 안 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것들을 다 맞춰놓으면은 변화 자체를 예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변화가 빠를 때 오히려 변화를 예측하려고만 하시지 말고요. 그냥 그게 어려워서 그래요. 예측만 된다면이야 예측해서 그걸 가지고 대비하면 되는데 지금 인공지능의 미래는 1년 뒤에 아무도 몰라요. 이럴 때 자꾸 예측만 어떤 인공지능이 나올까 이거는 예측 못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더라도 안 변하는 게 뭘까?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물리학자들의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한 4, 5년 전만 해도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올 거라서 코딩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컴퓨터공학과가 제일 점수가 높았어요. 제일 인기 학과였고요. 그래서 다른 학과로 들어온 애들도 어떻게든 컴퓨터공학과로 가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올해 이건 지금 챗 GPT 때문에 그래요. 올해 8월 달 미국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지금 다 취업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공지능 챗 GPT의 프로그래밍 능력이 대학을 졸업한 정도 애들보다 훨씬 나아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견급 정도의 프로그래머들은 괜찮은데 중견 이하의 신입 프로그래머들은 더 이상 적어도 챗 GPT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도 필요가 없는데 내년 되면 더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누군가는 미래를 생각해서 신입을 뽑아서 키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 분야는 거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국내의 여러 IT 기업들이 사람들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필요가 없어요. 프로그래머가. 그래서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공지능이 뜨고 코딩이 뜰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미래를 예측하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변화를 따라간다고 하고 예측하는 게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했어요. 이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의 창업자입니다. 아마존의 CEO고 현재 제 2위의 부자죠. 1위의 부자는 일론 머스크예요.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한 이야기인데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5년 후나 10년 후에 무엇이 변할 것인지 묻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끝없이 미래에 대해서 변화를 물어보시는데요. 그게 답이 있다면은 참 좋겠는데 답을 안다면 좋겠죠. 근데 그걸 모른다면 그걸 자꾸 묻고 있는 거는 시간 낭비일 확률이 큽니다. 오히려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육에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10년 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텐데 지금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물론 어떤 미래가 올지를 정확히 알기만 한다면이야 그걸 가르치면 될 텐데요. 저도 모르고요.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 모를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1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가르치고 있을 내용을 일단 가르치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문제가 훨씬 쉬워져요. 교육에서 뭐가 안 변할까요? 이건 아까보다 쉽습니다. 일단 이건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 것 중에서 그나마 얘는 안 변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답일 거란 얘기예요. 제가 답을 보여드릴 텐데 이건 제 생각하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10년이 지나도 교육에서 변하지 않고 가르치고 있을 내용들은 바로 이런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유,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답이 나올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걸 가르쳐야 한다고 말을 많이 들었지만 왜 그런지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변하지 않아서 중요합니다. 타임머신이 나오기 전까지 안 변합니다. 철학이 왜 중요하냐면은 인간의 본성이 안 변해서 그래요. 자, 진화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두뇌는 한 5만 년 이래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인간을 지금 데려다가 여기 놔도 조금 교육시키면은 우리와 똑같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뇌가 안 변했어요. 5만 년간. 그래서 사람들이 화내고 싸우고 사랑하고 복수하고 미워하고 하는 거는 지금이나 섹스피어의 시대나 소크라테스의 시대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크라테스의 인간에 대한 책을 읽어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시는 이유가 그때의 인간이랑 지금의 인간은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인간들이 하는 행동은 변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인간의 행동만을 문제로 삼는다면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예술은 되게 어려워요. 예술을 직업으로서는 전 모르겠어요. 직업의 예술이 살아남을지 모르겠고요. 근데 즐기는 것으로서의 예술은 저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직업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예술을 배움으로써 삶이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예술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10년 후에도 우리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요? 10년 후에는 춤 안 출까요? 물론 확신은 못해요. 확신은 못하지만 10년 후에도 춤추고 노래 부르고 뭐 예쁘게 만든 디자인 좋아할 거고 그렇다면 예술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야말로 챗GPT가 가장 잘해주는 것이긴 하지만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챗GPT가 써준 것을 내가 이용하는 이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를 못하면 사용을 하는 것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것이 되겠죠. 더더군다나 저 같은 물리학자를 포함한 지식인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하는 게 뭔지 궁금하시죠? 논문을 보고요, 논문을 읽고요, 책을 읽고요, 레포트를 읽고 보고서를 읽어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세미나를 듣고 강연을 듣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이게 정리가 되면 말을 해야죠. 나가서 강연을 하고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발표를 하고 글을 써야죠.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뭐 보고서를 쓰고 뭐 결국 이것이 지식인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없으면 적어도 지식인의 일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해야 돼요. 끝으로 수학, 물리, 화학, 생물이 중요하다고 언제나 그러시는데 뭐 취업을 잘하려면 뭐 중요하고 그게 아니고요. 수학은 변하지 않아서 중요한 겁니다. 1 더하기 1은 10년 지나도 1 더하기 1은 2예요. 안 변해요. 그래서 수학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수학이 가장 안 변할 겁니다. 그 다음 물리가 안 변할 겁니다. 그 다음 화학이고 그 다음 생물이에요. 안 변할 거예요. 변하지 않을 거라 중요해요. 사실 지금 현재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그 과학자들이 어떤 학문들을 이용하고 있냐면 바로 수학과 물리학을 이용하고 있어요. 챗 GPT는 통계 물리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노벨 물리학상이 바로 인공지능한테 주어진 것이었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늘에 뚝 떨어져서 수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1차 산업혁명을 했던 학문이 물리학이었고요. 연력학.
열기관,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이 전기인데요. 그것도 물리학이었죠. 전자기학, 그렇죠.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거든요. 그것도 물리학이었죠. 트랜지스터, 컴퓨터, 인터넷, HTTP.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인데 그것도 물리학이 하고 있어요. 작년 노벨 물리학상이죠. 지난 4차례의 산업혁명은 모두 물리학이 했습니다. 제가 물리학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생물학은 아주 좋은 학문이에요. 인간의 목숨을 구한 학문이죠. 하지만 산업혁명을 한 적은 없어요.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다 물리학이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 물리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물리를 안 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5차 산업혁명이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게 나온다면은 그것도 물리학이 할 확률이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을 내용이 될 확률이 크죠. 물론 생물학이 할 수도 있어요. 생물학이 산업혁명을 일으킨다면은 백신 같은 거를, 그러니까 팬데믹이 상시화되면, 이전에 한 번씩 코로나 터지면은 백신이 거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우리가 노화를 정복한다면은, 알약을 많이 먹어서 생명이 늘어난다면 다 먹겠죠. 그렇다면은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산업혁명은 다 수학과 물리학이 해왔어요. 현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무엇이 변하지 않았던 사실인지를 체크해 보는 게 변화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자 얘기해봤자 많은 분들이 뭐 김상욱이 얘기하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더 유명한 사람 말을 좀 인용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짐 켈러라고 반도체 설계에 유명한 전설 같은 분이죠.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업들을 섭렵하신 분인데 책임자였고요. 재작년에 한국에 방문했었고요. 그때 조선일보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예술과 기초과학을 가르쳐야 한다.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프로그래밍을, 대학에서는 CAD를 가르치는데 이건 미친 짓이다. 읽고 쓰고 생각하고 예술을 하고 연극을 하고 악기를 배우고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역사를 배워야 한다. 기본이 항상 최고다. 이게 방송 나갈 거라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끝없이 대학에다가 인공지능 학과를 만들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인공지능 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은 3년 동안 수학, 물리 배울 겁니다. 수학, 물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물리학과를 나온 학생은 한 2달 교육받으면 인공지능 할 수 있어요. 왜 인공지능 학과를 만들려고 할까요? 세상이 바뀌면은 여전히 물리학은 여기저기 쓸 수 있잖아요. 여전히 수학은 여기저기 쓸 수 있지만 인공지능 학과를 나온 학생은 인공지능만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세상의 변화가 빠를 때에는 근본이 되는 것들을 하는 게 더 유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같이 이렇게 범용 기술이 올 때 사실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어떻게 이용할까?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해줄까? 이런 것보다는 아까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인공지능은 굉장히 큰 규모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요.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야 돼요. 실제로 저도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일단 이런 거대한 질문도 해야 됩니다. AI가 인간일까? AI가 다 인간 일을 해주면 직업이란 것이 필요할까? 애당초 직업이란 게 왜 존재했을까? 이건 당연하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직업을 가진 적이 별로 없어요. 태어나면 다 농부였습니다. 그냥 태어나면 농부예요. 농부거나 집안일 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란 이 개념 자체가 200년도 안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100년, 15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산업화 시대 이후에 생긴 개념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할 때 도대체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제 목적을 재설정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예 근본적으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답 다 해주는데 얘가 교사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잖아요. 1:1, 사실 교육계의 오랜 수고는 어떻게 학생을 맞춤형으로 1:1로 교육할까였거든요. 개인 교사를 붙여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공교육을 하는 건데 인공지능을 할 수 있다면 학교 자체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왔다는 뜻은 학교가 왜 있었을까? 일로 가야 돼요. 또 왜 공교육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사실 당장 대학에서도 이제 숙제를 안 내요. 저는 숙제를 내면 학부의 물리학과 정도 수준의 문제는 지금 챗GPT가 다 풀어줍니다. 그 대학교에서 푸는 물리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못 쓰게 하면서 숙제를 낼까 하다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도대체 우리는 그동안에 왜 과제를 냈을까? 질문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과제를 냈던 이유는 아이들이 지금 수업을 따라가는 이 중간중간에
수업을 제대로 그 예습 복습을 하도록 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과제를 냈던 거고요. 과목에 따라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제를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연습이 보강될 수 있거나 아이들이 예습 복습하는 거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과제는 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과제를 왜 냈어야 됐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제를 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인공지능 못 쓰게 할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되고, 과제를 왜 냈는가? 왜 우리는 평가를 했는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었길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을까? 시험을 보는 것이 왜 필요했을까? 사실 시험을 보는 거는 아이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는 거거든요. 중간고사를 보는 이유, 기말고사를 보는 이유는, 특히 중간고사는 중간에 한번 평가를 해서 내가 지금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건데요. 시험을 통하지 않고도 그걸 확인할 수 있다면 시험 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지만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단 하나의 더 거대한 질문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왜 교육하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교육의 목표는 뭘까? 많은 분들이 교육의 목표가 뭘까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은 답을 언제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뭐 저희가 아이한테 너 이렇게 해야지, 아이가 막 싫다 그러면은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 뭐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약간 이걸로 충분할까 이런 고민이 언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과학자들은 이제 인간도 동물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만 교육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동물들도 교육을 하니까 다른 동물들은 왜 교육을 할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행복이 교육의 목표일 수가 없는 이유는, 행복은 주관적이라 그렇습니다. 저는 물리학자고요. 저는 물리 공부할 때 행복해요. 자, 여러분 행복하게 해드릴까요? 행복은 모두 알고 있잖아요. 행복한 건 다 주관적인데, 부모가 아이를 행복하게 하려고 할 때 되게 추상적이죠. 행복하게 하자.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요. 나는 좋은 대학 갔으면 행복했을 것 같은데, 나는 대기업에 취업했으면 행복했을 것 같은데. 자,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오는 순간 부모 머릿속에는 자신의 행복이 떠오르고 그 행복을 아이에게 강요하게 되거나 그 행복을 원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행복은 아이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행복하게 하자고 마음먹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행복이 아이에게 강요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이에게 행복할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을 보면은 좀 답이 있을까 해서 동물들을 보니까요. 오랑우탄인데 교육을 합니다. 교육도 당연히 동물들도 태어나자마자 다 바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자, 동물의 세계에서 교육의 목표는 뭘까요? 그렇죠. 살아남는 거예요. 바로 독립입니다. 독립. 그래서 교육의 그 동물의 세계, 자연의 세계에서 교육을 하는 단 하나의 목표는 독립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이 동물의 새끼가 혼자서, 또는 인간이라면은 혼자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와 독립하여 혼자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혼자 지하철을 탈 수 있는가, 혼자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뭐 은행 가서 일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더 중요한 교육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죠. 앞에 많은 내용들을 다시 검토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교육의 목표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생각을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업적으로 여기는 개인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만 저는 이야기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역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죠. 한 가지를 더 얘기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사는. 근데 물론 이 문장이 되게 길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업적으로 여기는. 왜 이랬을까? 왜냐하면은 공동체를 위해서 살라고 하면은, 공동체를 위해 살면 참 좋은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자기 한 사람도, 나 하나도 스스로 서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럴 때는 적어도 나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보게 된다면, 저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저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일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그거를 알라는 뜻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지 않더라도 하는 사람을 보면 격려의 말을 한마디 해준다거나 지지해 준다거나만 하더라도 이 세상이 좋아질 것인데, 우리 아이가 적어도 그런 가치가 있다는, 그런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독립할 수 있는 능력, 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목표를 놓고서 다시 인공지능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나왔는데, 이 인공지능이 우리 아이가 독립적 인간으로 사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인공지능에게 모든 문제의 답을 구하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가 독립하는 것이 목표인데 인공지능에게 의존을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독립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목표가 짜여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데 인공지능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당연히 인공지능하고만 대화를 하면은 인간들의 만남에 나가지 않을 거고요. 인간들 사이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대면으로 만나야지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인공지능으로 할 수 없는 이 공동체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인간들끼리 만나야 되고, 그래서 학교가 필요할 것이고, 교사가 필요할 것이고, 교사와 아이의 인간적 대면이 필요할 것이고, 학교에서 더 많이 해야 될 일은 아이들 사이의 협력과 인간적 소통을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야기하지만 새로운 방향을 잡을 때 중요한 것은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목표를 점검하는 겁니다. 변하지 말아야 되는 목표가 있을 텐데 10년이 지나도 인공지능이 오더라도, 인공지능이 있건 없건 우리의 목표가 있을 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인공지능이라는 도구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뚝 떨어졌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았다가는 도 될 것 같고 어떻게 쓰지? 이걸 당장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한테 끌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학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인 답을 내기 위해서는, 과학은 귀납적인데, 그냥 귀납적이라는 것은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일반 법칙을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현재 우리에게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는 그런 강력한 지능을 가진 기계입니다. 아직 우린 이런 것들을 역사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측도 못하죠. 그렇다면은 섣불리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거기에 국가 전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열어놓은 상태에서 일단 다른 나라의 데이터도 많거든요. 그들을 보면서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면서 무조건 앞서간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특히나 교육청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교육청에서 물론 각 학교로 많은 지시를 할 겁니다. 뭐 인공지능 가지고 이런 거 해봐라, 저런 거 해봐라. 근데 이제 해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취합을 하셔서, 아직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인공지능이 학교에서 굴러갈 때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런 결과들을 놓고 나중에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는 그런 자세로 지금 데이터들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결정이 내려져서 인공지능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고 그 방향으로 빨리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모아야 하고 그 역할을 교육청이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